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혹시 제가 일전에 미디어스 기사를 인용을 해서 조선일보의 3자 기사 전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더스타라는 조선일보와는 별도의 법인이 회사의 기사를 퍼와서 무단으로 포털에 전송을 했는데 네. 이것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이고 이 불법 행위를 조선일보는 오래 그리고 광범위하게 저질러 왔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1년 누적 점수가 한 8점 벌점이 돼도 이게 제휴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포털의 서비스 노출이 48시간 동안 안 되는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예. 조선일보가 6월 한 달 동안 저지른 규정 위반 벌점을 다 모아보니까 그게 58점이나 됐고 아마 벌점 누적이 시작되는 올해 3월부터 따지면 한 100점을 넘길 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몸을 낮추긴 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렸었고요. 이것 때문에 조선일보가 일단 48시간 노출 중단 처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실제로 조선일보 기사를 포털에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낼 수만은 없는 게 이 48시간 노출 제재 외에도 조선일보는 규정에 따라서 포털에 뉴스를 공급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 예. 이게 6점이면 재평가, 8점이면 48시간 노출 제재니까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난주 말쯤에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데 결과는 역시나 조선일보가 살아남았습니다. 아이고.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를 포털한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은 하잖아요. 대체 어떤 이유로 이게 8점이면 재평가 대상인데 한 100점이나 이게 날려먹었는데 이거를 살려놨을까?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예. 기자협회보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서 누적 벌점이 총 6점 이상인 매체 5개를 상대로 진행된 재평가에서 총 2개 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벌점이 100점이 아마 넘었을 테고 이를 압도하는 매체를 좀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게 5개 매체를 상대로 제휴평가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매체가 떨어졌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다른 매체는 대체 벌점을 몇 점을 받았길래 100점이 넘는 조선일보를 뛰어넘었을까? 좀 이런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협회보 기사를 계속 보면요. 지난달 열린 제휴평가위 회의에서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과 재평가 처분을 받았던 조선일보는 이날 회의에서 재평가를 통과했다. 이 회의 전 9인 이상의 위원들이 보낸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점수를 합산, 이 산술 평균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서 콘텐츠 제휴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체 조선일보는 왜 붙고 다른 매체는 떨어졌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벌점을 통해서 벌점을 기준으로 탈락을 시킨 게 아니라 수영 다이빙 점수 하듯이 제휴평가위원들이 나는 몇 점, 나는 몇 점 해가지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채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그냥 조선일보를 알아서 평가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벌점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 걸 개인의 의사에 맡겨서 임의대로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규정은 왜 만들어 놨는가? 이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이 기자협회보에 또 있더라고요. 기자협회보 취재에 응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재 소위의 한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페널티는 이미 48시간 노출 금지로 끝났고 재평가에선 그걸 감안하는 건 아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입니까? 그렇죠. 조선일보가 신규로 CP 제휴를 지원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주는 것이다. 정량평가 30%와 정성평가 70%를 토대로 기사 생산량,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를 고려해서 나온 점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피디님께서 듣자마자 이제 빵 터지셨는데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조선일보의 모든 벌점은 48시간 노출 중단으로 모두 사하여졌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점이랑 아무 상관없이 조선일보만을 놓고 평가를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벌점을 6점이 되면 제휴 재평가를 하고 6점을 넘어서서 8점이 되면은 48시간 노출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휴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벌점 6점 맞아서 재평가에서 떨어지느니 그냥 아예 한 100점 맞아버리면은 48시간 노출이 중단돼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점을 다 털어주고 지금 제휴 재평가를 받는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기준인 거죠. 그리고 뭐 새로 평가를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게 기사량 뭐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큰 언론사 그러니까 기사 생산량이 많은 언론사는 벌점을 100점을 받든 1000점을 받든 그냥 제휴평가 기준을 위반을 해도 그냥 이틀만 노출 중단하는 걸로 처벌이 끝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럴 거면 대체 민중의 소리는 왜 퇴출시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민중의 소리도 그냥 한번 노출 정지 때리면은 벌점이 다시 0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거기서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민중의 소리를 퇴출을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준으로 하면 이 48시간 노출을 중단하고 모든 죄를 사해놓고 민중의 소리는 이 벌점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제휴평가를 해지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대목입니다. 제재소위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가의 기준이요.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조선일보가 여기에 점수를 다 채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뭐 기사 생산량 이렇게 하면은 너무 큰 매체만 유리하니까 이것도 부적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도 적어도 기사 생산량 하면은 뭔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널리즘 품질, 뭐 윤리, 뭐 수용자 요소 뭐 이런 거는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저 가점 줄 때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휴평가위원들이 조선일보를 가리켜서 이 조선일보는 윤리적인 매체다라고 하면 그렇지. 조선일보를 전혀 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은 포털을 통해서 조선일보 뉴스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아름다워 보이면은 윤리적인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뭐 이익단체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냥 업계의 뭐 형님 취급을 갖고 있는 거고 네. 당연히 이 포털에서 빼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포털이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일보의 악영향을 온몸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어쨌든 뭐 이번 제휴평가 결과 뉴스타파도 콘텐츠 제휴에서 합격을 했고요. 예. 또 검색 제휴에서 퇴출이 됐던 민중의 소리도 다시 네이버 검색 제휴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를 봐주려고 뉴스타파 입점시키고 또 민중의 소리 기사를 아웃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겠어요? 조선일보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과 요건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냥 뭐 공정하게 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구색 맞추기식으로 뉴스타파와 민중의 소리를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얘기하는 뭐 기준,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일보 와서 지금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이 와서 뭐 다 규정대로 따라서 뭐 이렇게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조선일보를 살리기 위해서 뉴스타파와 민중의 소리도 이제 끼워 넣기 하는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일보가 없더라도 뭐 뉴스타파와 민중의 소리가 검색에 제휴되고 또 콘텐츠 제휴를 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덕분에 지금 조선일보까지 같이 계속 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평가위원회가 좀 투명하게 이 조선일보가 합격한 배경, 대체 조선일보의 윤리 점수는 몇 점인지 이런 거를 다 공개를 해야 포털도 이 상당한 공익성이 있는 이른바 이제 매체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이 책임성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이버 자율적으로 못한다면은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네, 포털도 이제 규제를 받아야죠. 여론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니까.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요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네. 사실 뭐 떨어졌다고 해도 이게 58%에 이르니까요. 아이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일단 자유한국당이 전혀 안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정치적 변곡점이 형성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뭐 앞으로도 기회는 그쪽에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20-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아직 뭐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촛불혁명의 시대 정신을 꼭 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지율 분석은 아니고요. 지지율을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이게 관련된 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보고서가 나와서요. 예. 재밌는 대목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박근혜 정부 2년차 2분기 그리고 이제 지금을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2년차 2분기에 접어들었으니까 같은 시기를 놓고 비교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가 좀 비슷했더라고요. 박근혜는 한 50몇 %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60% 정도까지 뭐 조금 오른 상황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80%가 넘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상당히 좀 떨어진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 자체는 비슷하니까요. 어쨌든 당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씨가 집권 2년차 2분기를 맞은 2014년 4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박 대통령 지지율 61%, 역대 대통령 2년차 2분기 중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갤럽이 실시한 역대 대통령 조사에서 취임 2년차 2분기에 지지율이 60%를 넘은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 68.5%, 청와대도 놀랐다. 네, 이거 정말 놀라운 제목이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5.6%를 기록했던 지난 3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 지지율 들쭉날쭉,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60% 정도까지 떨어진 이 최근 기사 제목이 이런데요. 문 대통령 지지율 62%, 취임 이후 최저치. 문 대통령 지지율 60%, 취임 이후 최저. 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60%일 때는 뭐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통치다, 뭐 이렇게 반색을 했던 조선일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60%는 불안정한 정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유치한 짓은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중앙일보에 굉장히 좀 놀라운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중앙일보 김정하 기자라는 사람이 쓴 기자 수첩인데 예. 당시에 이 박근혜 지지율이 62.7%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11%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상당히 비아냥대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 이 박근혜 정권을 가리켜서 무능하다, 뭐 오만하다, 뭐 독선, 뭐 불통, 막 이런 비판을 했는데 김정하 기자가 기자수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무능, 오만, 독선, 불통, 반민주, 민생 파탄 정권의 지지율이 62.7%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11.1%라면 민주당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 건지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80%가 넘었었잖아요, 예전에.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 10% 초중반대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사를 똑같이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난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7%일 때,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와 비슷한 그런 상황일 때도 중앙일보가 쓴 기사의 제목은 가라앉는 경제지표, 차갑게 식는 국정 지지율이었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박근혜 집권 2년 차인 2014년 1월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이때 박근혜 지지율이 53%라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난 1년은 무난했다. 앞으로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6%를 육박하던 지난 6월에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기자 칼럼인데요. 대통령의 세계 2위 지지율이 불안한 이유. 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53%가 무난하고 76%가 불안하면 1%면은 뭐 장기 집권이 가능한 뭐 그런 수준인 건지 이상하죠. 언론이 뭐 물론 이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을 하고 뭐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좀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것은 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언론이 뭐 어떨 때는 60%가 많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70%가 불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지금 조중동의 행동인데 좀 이런 집단이 뭐 언론 임대하면서 이제 행세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새삼 느끼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